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1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자, 18강의 제목은요, 다문화 사회와 의식주 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210페이지의 테마 3번인데요. 의식주 윤리 문제, 그리고 그 테마 4번으로 넘어가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의식주 윤리라는 것은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단원인데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아주 스피드하게 지나가면서 초점은 역시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둘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좀 앞부분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고요. 테마 4번 있죠. 4번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이 교재가 재편되면서 2017학년도부터 바로 이 뉴 탐스런 재편된 이 교재로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3학년들이 수능 시험 보는 그 내용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중에 지난 그 교재 그리고 교과서 2종 교과서였습니다. 여기에서 있다가 빠진 부분이 언론윤리와 스포츠윤리 이런 것들이 빠지고요. 이번에 의식주윤리 이런 부분이 새롭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고 아예 빠진 부분과 새롭게 들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능 문제하고는 범위가 아예 다른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언론윤리, 스포츠윤리야 우리가 좀 얘기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건 스포츠는 우리가 즐기면 되는 건데, 운동을. 근데 언론윤리는 요즘에 언론의 기능이나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 또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참 할 얘기가 많았는데 언론윤리는 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빠졌고요. 이 의식주윤리라는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의식주윤리는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세계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세계화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 210페이지를 펼쳐주시고 저는 이것만은 꼭을 제시하면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 이것만은 꼭으로 제시하는데요. 보시면 세계화 시대의 윤리적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세계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선 긍정적인 눈, 또 부정적인 눈 이렇게 있죠. 그리고 뒤에 가면 다원화 의미라는 것은 결국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원주의 사회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윤리적 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명의 충돌,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문명들끼리 충돌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라트 밀러가 얘기한 것처럼 이 갈등이라는 것은 잘 해결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잘 이해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의 테마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계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세계화, 지구촌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구촌화라는 번역이 촌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번역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구촌, 지구가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마을촌, 마을처럼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바로 옆에서 지구 전 반대편에 있는, 저기 반대편에 있는 어떤 다른 문화죠. 우리와는 다른 문화.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공존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세계화니까요. 세계화를 보면서 앤서니 기든스라는 학자는 질주하는 세계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건 영국 BBC 방송에서 특집으로 5부작으로 방송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을 책으로 내기도 했었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질주하는 세계라는 표현은 정말 빠른 속도로 세계가 단일한 문화권이 되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TV 프로 중에 케이블 방송에서 비정상이다라고 하면서 회담을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요. 아주 재밌게 봅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패널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주고받거든요. 세계화 시대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다른 문화를 곧바로 컴퓨터 앞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구 정반대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지금 우리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하나가 된 그러한 요즘 세계의 모습을 세계화, 지구촌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세계화에 대한 정의, 앤서니 기든스가 얘기하는 질주하는 세계 이런 개념들을 얘기해 봤는데요. 과연 세계화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 부정적인 기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재 210페이지에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표는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세계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 지구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고 협력이 일상화되고 세계가 곧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는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제가 요거를 음식들을 딱 보여주면서 아침에는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미국식 햄버거를 먹고 그다음 점심에는 이탈리아식 레스토랑에서 너무 고급스럽나요? 이렇게 파스타를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일본의 스시 요리를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맛있겠어요 이러는데 결국 음식 문화잖아요. 문화가 이렇게 단일하게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화라는 현상 자체가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선진 서구 자본주의 시장이 확대되어오는 과정으로 신자유주의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과거의 초기 자유주의, 즉 자본주의의 초기 상태에서는 개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사실 막스 베버가 분석해 놓은 것처럼 처음에 자본주의가 발달될 땐 금욕적인 종교관이나 저축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의미의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 나갔었는데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란 책이죠. 그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에 나온 것과 다르게 요즘의 자유주의가 새롭게 해석되면서는 인간의 본질을 놓친 인간미가 사라진 자본주의가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냐면 가물치 이론, 고장난 기관차 이론, 그리고 맷돌 이론, 카지노 이론 이런 것들로 이 세계화를 비판하고 있고요. 그 핵심은 서구 자본주의가 나머지 시장들을 잠식해가는 그 잠식의 과정을 세계화라고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아래를 보면 시장과 자본의 독점은 역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나라들이 독점하게 될 게 아니냐. 실제로 그렇다. 이 고장난 기관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맷돌 이론, 맷돌처럼 갈면서 다 간다. 카지노 이론, 카지노에 참여한 사람은 돈을 잃을 때까지 혹은 딸 때까지 그 판에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빠르게 세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독점으로 갈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개인 간 국가 간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 진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우리는 99%다. 우리는 99%고 1%인 니네들에게 우리는 반대한다 라는 저항의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의 상품화, 독점화, 획일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세계화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죠. 긍정적인 시각은 뭐가 있습니까? 상호 협력 및 교류가 확대돼 가고 있고요. 세계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가능해져요. 실제로 우리는 세계윤리라고 표현할 만큼 이제 한 지역에서 지역적인 문제로 벌어지는 현상들이 아니라 환경 문제라든지 종교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전 세계가 동시에 국제기구를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단체를 활용한 뭔가 해결 방안을 동시에 같이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들을 세계화가 긍정적으로 마련해주고 있다. 각국 경제가 긴밀한 관계로 공동 번영되고 있고요. 다양한 문화 교류로 문화 수준이 향상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 교류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전 세계가 뒤섞이고 있고요. 외부의 얘기로 보면 K-팝이 그렇게 히트를 치고 있고 K-팝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알고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K-팝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환상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오면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단원을 배우는 거야. 다문화가 왜 필요하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자, 다음 요거를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EBS에서 글로벌 에티켓 교육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EBS 잉글리시 채널에서 제작하고요. 실제로 많은 강을 구성해서 글로벌 에티켓 교육이라는 것을 수업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에 보급된 교과서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거의 쓰지 않죠. 그래서 잘 쓰게 하려고 이 EBS 잉글리시 채널에서 한번 이거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과목이에요. 이거 한번 공부해 봅시다. 라고 대표 강의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제작한 겁니다. 근데 중등부, 고등부 이거를 수업을 누가 찍었냐면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 여기에서 차가 난 건 이거죠. 일단 세계화 시대입니다. 옆에 잠깐 써볼게요. 세계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교류가 활발해진 거예요. 교류가 활발해진 건 내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내국으로 찾아오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 둘 다를 엮어서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지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시대에 뭔가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겐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에티켓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요거 내고요. 이게 왜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로벌 에티켓,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이민 가족들 어떻게 같이 더불어서 살 것인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의식주 같은 걸 설명할 땐 선생님이 식 같은 거는 실제로 뭐 셰프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전 세계 음식을 막 소개하고 그 소개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서 음식 문화가 어떤지 막 이런 것도 설명하고 음식을 먹을 때 그러면 에티켓은 무엇인지 뭐 코는 뭐 풀면 앞에서 풀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수업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재미난 수업이었는데 결국에 우리 이번 단원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 사회라는 건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게 이번 수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21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 의식주의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페이지 빠른 속도로 의식주,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어서요. 의식은요, 의복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식주인데요. 장식설, 정숙설, 신체보호설. 의외로 의복이라는 건 그 나라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저도 사하라 사막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히잡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르고 쓰고 있을까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 히잡을 머리에 올려서 이렇게 천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온도를 2도가량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오, 정말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꼭 필요하고 이렇게 가리는 이유는 사실은 그렇죠. 모래먼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걸 안 하면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발달된 의복이죠. 의외로 신체 보호설입니다. 가치관의 형성, 사회적 기준을 반영하는 거고요. TPO에 맞게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나와 있죠. T는 time이고요. 시간과 시기에 맞게끔 옷을 입어야 된다. 두 번째, place입니다.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occasion. 이거는 뭐예요? occasion은 상황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드레스 코드를 잘 맞춰야 되는 이유는 TPO의 원칙에 따라서 상황에 맞고 시간에 적절하게, 시기에 적절하게, 그리고 P, place, 그 장소에 맞게끔 파티에 초대됐을 때 드레스 코드를 먼저 알려주면 그거의 색깔을 맞춰서 입고 나와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EBS 강의에서도요, 여러분들 강의를 보는 이게 케이블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시기에 맞춰서 의복을 맞춰야 되는 노력까지 하거든요. 대단한 노력이죠, EBS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여름에 나가는 그 시기가 여름이면 여름 옷을 입고
한겨울에 찍을 때도 그렇게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하는 자세인가요? 그건 다 TPO를 마치기 위함이죠. 자, 그 다음에 먹을거리 문제는 식습관, 폭식과 탐식, 그 다음에 식품 제조의 문제, 음식의 불평등,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동물 생육권의 문제. 여기에서 한 사람 떠오르죠? 피터 싱어라는 사람. 싱어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바로 동물 해방입니다. 즉 먹을거리 문제는 의식주 중에 식의 문제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 동물의 권리 또한 요즘에 중요하다라고 윤리학에선 강조하기 때문에 음식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리고 동물권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뭐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윤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는데요. 가장 음식에서의 정의라는 것도 요즘에 말하는 저스티스라는 것이 음식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슬로우 푸드 음식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패스트 푸드의 반대에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바로 로마의 문화 운동입니다. 공정한 먹거리와 그리고 인간 본질에 맞게끔 너무 빠른 속도로 패스트 푸드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먹거리 천천히 즐기면서 우리 인생에서의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우를 해보자. 뭔가 이렇게 느림의 미학에 대해서 요즘엔 강조하는 것들, 너무 빠른 것에 대한 반작용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음식 문제에서 윤리적으로 우리가 알아둘 내용이고요. 주거 공간은 우리 교재에 나오는 딱 한 명의 철학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신의 존재 근거로서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집이라는 것, 고향이라는 걸 잃어가고 있다. 집이라는 주거의 공간, 그 다음에 고향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에게 편안함, 그리고 재충전의 기능. 근데 요즘에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나요? 잠깐 잠만 자고 또 일을 하러 나가고, 그래서 고향의 상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고향의 상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 이걸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강조를 했었는데요. GGER. 마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Sein und Zeit라는 책으로도 유명하고요. 근데 하이데거가 고향의 상실이라는 말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주거 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주거 공간 많은 변화가 있죠. 주거권과 건강권, 그 다음에 공동체를 고려하는 공간의 정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뭐 시험 문제에 어렵게 만들어서 낼 수 있을까요? 새롭게 생긴 단원인데요. 제가 보기엔 수능 시험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기에는 애매하고요. 내신 시험에서도 어려운 문제 만들어내기에는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굳이 만들려면 만들겠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윤리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빠른 속도로 정리하고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도 충분히 선생님이 풀어봐 드릴 테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다문화에다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의식주를 바라보면서 유념해야 될 게 소비 형태가 요즘에 현대인들이 과소비 형태로 가고 있다. 우리 교재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베블런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교재는 넘어가서 212페이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과시적 소비 213페이지 자료 탐구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베블런 효과라는 것처럼 결국 소비 형태가 본인의 만족감이다라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여 살다 보니 과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소비가 올바른 윤리적 소비가 되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장 보드리아르가 얘기한 대로 소비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 사회에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과 물질주의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고 위화감 조성, 인간 소외, 자원 고갈 및 환경 오염의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리에 자리 잡고 있는 배지 문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배지죠. 근데 우린 배지라고 발음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배지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배지는 국회의원들이 달고 있는 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있었던 과시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학력,
그 배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고급 외제 승용차, 여성들에겐 고급 백, 그죠? 명품 백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근데 뭐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과시적 소비가 이렇게 벌어져 가고 있다. 제대로 된 공정한 소비 형태는 아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윤리적 소비라는 것은 합리적 소비, 즉 상품 정보를 파악하여 자신의 구매력 안에서 계획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 소비는 녹색 소비, 착한 소비를 얘기합니다. 환경 문제까지 고려하는. 자, 요 내용들이요. 제가 예전에 직업 그리고 기업가 이런 내용 설명할 때도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거 설명할 때도 했던 얘기여서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오늘의 주제 테마 4번 220페이지입니다. 다문화 사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상대주의,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윤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밑줄 그라는 거 밑줄 그시고 옆에다 간단하게 메모해 드리는 거 해주시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문화 상대주의는 상대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문화 상대주의의 반대가 뭘까요? 문화 절대주의입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막 인터뷰를 한 손석희 씨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너무 무지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음식 문화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인데 문화 상대주의적으로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관점 아닌가요? 이렇게 프랑스와 대화를 했었죠. 근데 그 프랑스인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본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문화를 평가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그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환경과 역사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녹아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해해주는 태도죠. 각각의 문화는 그 문화의 환경과 전통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각 문화의 고유성과 상대성 가치, 상대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된다. 윤리 상대주의와 구분되어야 된다. 요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문화를 상대적으로 이해해주는 건 좋지만 문화라는 것 또한 그 상위 개념이 인간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관점이죠. 또는 인권의 문제. 이런 것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이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는 뭐가 있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의 존엄성 혹은 평등 혹은 자유 세 가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죠. 그리고 이런 것들 안에서 인간 모두가 어떻게 대우받아야 된다. 천부인권도 나오겠고요. 이런 개념들인데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그 상대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이것마저도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윤리적 회의주의 혹은 냉소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전 세계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마저도 상대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래에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문화 상대주의, 오케이. 상대방의 문화를 그 나라의 음식 문화, 오케이. 의복 문화, 오케이. 그런 것들 다 인정해 주겠다. 너네들이 원래 전통으로 갖고 있던 히잡, 차도르 이런 것들 다 이해하면서 우리나라에 와도 입고 있는 거 인정해 주겠어. 이런 태도가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죠. 그런데 그런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다라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윤리적 회의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윤리적 회의주의를 다른 말로 아까 표현한 냉소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아예 팔짱 끼고 절대적인 기준 다 없어. 윤리마저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하되 인류의 보편적 윤리와 이상에 비추어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한 선택지 5번 정도에 섞여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쭉 문화 상대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요걸 딱 섞어서 놓으면 요거는 올바른 태도인 거죠.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이상적인 개념이니까요. 보편윤리, 인간 존중, 자유와 책임, 민주주의,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가치로 어느 시대건 어느 공간이든 어떤 지역이든 어떤 민족에건 다 통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문화 상대주의는 그 문화의 지역과 전통 여러 가지를 이해해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해주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상위 개념으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가치만 아주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요걸 놓치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게 수능에서도 나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다문화 사회,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다라는 표현을 이제는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통계청 자료를 제가 직접 가지고 와봤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하는 쌍에서도 굉장히 많은 숫자, 지금은 거의 4명 중에 1명 꼴 가깝게 다문화 가족들을 만들고 있고, 근데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다문화 가족 중에서 여성들이 이주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율도 굉장히 높다라는 건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해서 다문화를 이해하는 정도, 문화 공존 지수가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 다문화 사회라는 게 무엇이냐? 이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영화에서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진입되었다, 이미 다문화 사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장 유쾌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다문화를 이해하는 올바른 시각에 대해서 넌지시 유쾌하게 던진 영화가 완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두비라는 영화도 있고요. 방가 그리고 파파. 정말 어찌 보면은 원더풀한 가족이 시민권이라는 걸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 참 의미심장한데요. 꽤 오래전 영화긴 하지만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많은 감독들이 참여한 6개의 시선이라는 영화입니다. 옴니버스 영화인데요. 이 옴니버스 영화에서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 구릉의 경우라는 조그만 편의 한 편이죠. 옴니버스니까. 그 편에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다문화의 인식을, 또 문화 공존의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꼬아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시각으로 외국인들, 이주 노동자들 보고 있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6개의 시선이라는 영화까지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 둘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220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가 사전적 정의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를 세계주의나 다원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수용하는 주의를 바로 다문화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는 처음 1957년 스위스를 기술할 때 사용되었으나 1960년대 캐나다,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로 우리는 얘기를 하니까요. 대중화되었고요. 이후 영어권에서 빠르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캐나다, 또 미국 이런 나라들이 다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어떤 정책들을 폈는지, 그것의 문제점을 통해서 어떤 쪽으로 이양되어 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텐데요. 이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지금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계화부터 오늘 수업 시작을 했잖아요.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건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결혼 이민자가 15만 정도라고 통계청에서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제대로 집계될 수는 없겠지만 15만이면 꽤 많은. 그다음에 외국인과 결혼하는 건 12%. 그러니까 전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다문화가 진입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이 표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자고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죠. 인력 수급의 불일치 해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다문화가 지속되고 있죠. 경제 규모의 확대, 문화 자원의 증가,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존중과 공존의 정신을 습득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꾸 유입되는 이유가 이런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게 돼버린 건 거죠.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구조, 경제 구조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밖에서 뭐 음식점을 가거나 이러면서 많이 확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죠. 공공 지출이 부담된다든지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서 불안이 초래된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똘레랑스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지만 똘레랑스의 나라인 이 프랑스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쪽에 북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올라오죠. 대표적인 나라가 모로코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런 나라들에서 온 이민자들이 주로 북아프리카 쪽에는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전통이. 모로코에서 오는 사람들도 무슬림들이죠. 근데 이런 이슬람, 즉 무슬림에 대한 이 똘레랑스의 나라인 프랑스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뭐 이 히잡을 입지 말아라, 어디 장소에서는 그걸 착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반대 시위도 하고 서로 부딪히죠.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민자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를 뺏긴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복지 문제에 들어가고 있는 국가적인 예산들이 많아서 그 돈이 나에게 안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이민자들을 탄압해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우리는 공존할 수 없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고 내가 더 죽겠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에는 사회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똘레랑스의 나라인 프랑스마저도 이런데 전 세계에서 다문화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도 이런 위기를 겪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잘 해결한 나라들을 우리가 보면 결국 우리나라도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문화에 대한 존중 태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문화상대주의와 관용인데요. 아까 우리가 문화상대주의는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태도에서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관용의 정신이죠. 관용이란 반대나 간섭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고요. 자유, 인권을 함께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볼테르가 얘기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하지만 당신과 사상은 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보십시오. 당신이 그 사상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 곁에 함께 싸워질 의지가 있다. 그것이 관용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당신과 나는 달라. 얼굴 생김새 다르듯이 생각도 달라. 그렇지만 당신이 당신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그걸 탄압받는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싸워줄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가 탄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엔 이 문제는 나, 너 모두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관용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난 종교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IS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연루되어 있는 게 프랑스의 이 굉장히 12명이 총살이 아니죠. 총에 맞아가지고 사상자들이 발생했는데요. 추정되는 게 12명이었는데 결국 샤를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는 샤를이다. 나는 샤를이 아니다. 이게 프랑스 내부에서도 막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걸 잘 보면 프랑스 관용의 나라 아닙니까? 똘레랑스. 근데 그 안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걸 외치면서 내가 풍자 만화를 쓰고 또 풍자 만화를 그려내면서 내 표현의 자유와 그 자유를 얘기하고 그림을 그려서 표현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종교가 다르고 종교를 이해 못한 것이다. 우리 종교를 탄압한 것이다. 라고 해서 갈등을 벌이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 안에서 나는 샤를이다. 샤를이 아니다. 라는 말 자체가 결국 관용의 문제가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샤를입니까? 나는 샤를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과연 표현의 자유가 먼저인지
종교의 자유가 먼저인지. 그런데 관용은 역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 문화라는 거 위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어서 관용이라는 정신은 역시 인권,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가 다르다라고 해서 총을 가지고 펜을 꺾으려고 하는 태도와 사살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지탄받아 마땅한 건 거죠.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정신은 문화 상대주의에서 꼭 필요한 태도이면서도 우리가 꼭 자유와 인권을 함께 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톨레랑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유명해진 건 볼테르의 이 말도 유명하지만 왜 톨레랑스인가라는 필리프 사시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프 사시에를 인터뷰하면서 이 톨레랑스의 개념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홍세화 씨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통해서 프랑스의 이 톨레랑스의 정신들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도 했죠. 우리나라도 충분히 조화와 이 갈등이라는 것보다는 더불어서 사는 그런 민족성으로 출발한 민족입니다. 그게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이고 갈등보다는 조화를 강조한다는 게 우리 사상에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프랑스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조화의 정신을 잘 되살리면 오늘날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 관용적 태도 제가 추가하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톨레랑스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톨레랑스라는 건 다수결의 원리가 존중되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바탕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다수결의 원리를 채택하는데 중요한 건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바탕 안에서라는 거예요. 무조건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거는 탄압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수립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문화, 문화의 상대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테두리,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소수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제도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관용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아마 문화 상대주의가 더 잘 통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점점점 이런 법들 입법화하고 가는 다문화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바로 다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요 핵심이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다뤄지고 지난 수능에서도 요 부분이 나온 거죠. 지금까지 앞에서 쭉 얘기했던 건 결국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잘 보세요. 용광로 이론은 바로 동화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옆에다 동화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동화라는 거예요. 동화는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이것을 melting pot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지난 수능에도 나왔죠. 미국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들, 뭐 앵글로 섹슨족이나 백인들,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 W, 앵글로 섹슨 하니까 AP, WSAP라고 표현합니다. 이 WSAP에게 뭐가 비주류 문화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녹아드는 거예요. 녹아들면 멜팅 팟이 되죠. 용광로처럼 녹아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섞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지만 주류 문화의 비주류를 녹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시킬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동화주의니까. 그래서 미국도 1950년대까지 이 동화주의, 즉 멜팅 팟을 내세웠었지만 그 이후에 샐러드 보울 형태로 옮겨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동화주의 정책이라는 게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또 소수민족이나 이민족들 밖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뭔가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에 한계를 여러 가지 갈등, 사회 갈등을 통해서 겪다 보니까 용광로 이론은 한계가 있네 그러면서 넘어간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자이크로는 샐러드 보울 이론과 조금 다른데요. 모자이크 이론은 유럽에서 많이 통용된 이론입니다. 뭐냐? 여러 색상의 이민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자이크를 통해서 그림을 완성하지만 밑그림은 주된 서구 문화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민자들의 색깔을 넣은 거죠. 물론 용광로 이론보다 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보울 이론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 이민자들 각각의 색깔들을 유지하면서 어울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소스를 뿌리잖아요. 샐러드 보울에 각 샐러드를 넣어놓고 이건 이민자들의 다양한 색깔들을 얘기합니다. 문화들을. 거기에 뭐 소스를 넣는다는 건 버무릴 수 있는 매개체를 넣어서 문화들을 다 인정하면서 하나로 어울리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 여러분들 추가하면 우리 교재엔 없습니다만은 국수 대접 모델 이론이 있어요. 이거 다 모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국수 대접 모델은 결국 국수라는 것은 면과 국물이라고 하는 주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웃기지만 주류가 있죠. 국수랑 국물.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고명과 같은 비주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류는 있습니다. 주류의 문화는 있죠. 근데 비주류의 문화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존할 수 있게, 고명과 어울릴 수 있게. 그래서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하는 모델을 얘기하는데 이 모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역시 다문화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국수 대접 모델과 샐러드 보울 이론, 모자이크 이론과 용광로 이론이 다른 점이 뭐냐라는 거죠. 그 다른 점은 동화주의라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 녹여버리는데 녹여버리는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라는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문제 풀기 전에 지금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트리도라고 하는 이 캐나다의 총리인데요. 이 트리도 총리가 했던 것은 다문화주의라는 것을 캐나다에서 어떻게 자리 잡게 하느냐 입법화도 했고요. 실제로 캐나다가 가장 이민자들에겐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불리잖아요. 결국 캐나다는 그 이민자 정책들과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샐러드 보울 형태로 국가를 운영할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해결을 했다.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심지어는 이민자들이 50%가 넘어가니까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할 만큼 다민족 국가 혹은 다문화 국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캐나다의 이 입장이 결국 우리가 샐러드 보울 형태가 얼마나 이 이민자들과 다문화를 잘 녹여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색깔을 유지하면서 그 사회에서 결국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문화 공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과연 문화들이 공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반문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트리도 총리를 봤지만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학자는 문명이 충돌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종교 간의 갈등, 문화 간의 갈등 중에 지금 서구 사회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문명과 또 아랍 문명, 뭐 다 아랍 문명들 다 뭐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요즘에 IS나 그 전에 알카에다 이런 테러 단체들, 아랍 중에서도 이런 테러 단체들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무엘 헌팅턴이 얘기한 대로 문명들은 갈등을 벌이는 게 사실일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교재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랄트 밀러는 아니다. 대화로 잘 해결할 수 있고 국제기구, UN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해서 잘 문명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다문화 사회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충돌하는 것인가 공존하는 것인가의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다문화 사회는 문명들끼리의 공존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이 공존의 하랄트 밀러가 얘기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문화 중심주의는 결국 자문화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문화 사대주의는 정반대죠.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한 다문화 사회 그리고 문화 다원주의 혹은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한다라는 태도와 완전히 다른 태도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수업에 결국 개방적인 자세, 타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이거를 화이부동이라고 표현합니다. 화이, 다름에서 분명히 어떻게 한다? 조화를 통해 라는 표현이에요. 조화를 통해 우리가 더불어서 잘 살아가지만 부동, 완전히 똑같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더불어서 잘 살고 타 문화를 이해하면서 같이 어울려 있지만 나의 정신은 놓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같은 말로 구동존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음을 추구하지만 완전히 똑같아지지 않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올바름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결국 바람직한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선 화이부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교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림들을 보면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서 또 다양한 색깔들과 공존하는 게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 다문화 사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가 얘기하는 것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 상대주의와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샐러드 보울 형태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오늘 2015학년도 문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시면 국수의 면과 국물이 줄을 이루고 있다. 이거 뭐예요? 국수 그릇 모델이죠. 국수 그릇 모델은 국수라는 주류와 또 비주류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다문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즉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주류와 비주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 나를 보니까요. 그릇에 담긴 다양한 야채가 고유의 맛. 이건 뭐예요? 샐러드 보울 형태. 그래서 샐러드 보울, 샐러드 그릇 모델은 각각의 색깔을 다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수능 문제가 기억 어떻게 물어봤냐? 가는 즉 국수 대접 모델은요. 주류 문화를 전제로 한 문화 다양성을 중시한다. 그렇죠. 주류 문화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국수나 국물이라는 주류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양성을 고명이라는 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여서 맞는 얘기고요. 니은을 보니까 각 문화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중시한다. 각 문화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은요. 나가 갖고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는 가장 대표적으로 각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아주 포괄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나는 비주류 문화의 주류 문화로의 편입을 중시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나의 입장이 아니라 어디죠? 멜팅 팟, 즉 동화주의적 입장이죠. 미국이 1950년대까지 유지했던 개념입니다. 나는 다양한 문화를 전제로 한 사회 통합을 중시하고 있다. 나는요, 다양한 문화를 전제로 해서 사회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뭐예요? 다문화 정책, 다문화 사회를 잘 포괄할 수 있는 모델들이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얘기예요. 정답은 네,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개념은 역시 동화주의라는 모델과 동화주의와는 다른 샐러드 보울 형태 그리고 모자이크 그리고 국수 그릇 모델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요게 시험거리예요. 그 앞에 쭉 많은 얘기들 했던 건 여러분들이 요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강조한 표현들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타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좀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우리가 마지막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민족 통합, 결국 평화라는 것을 윤리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민족 통합의 윤리적 과제라는 단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